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하나? 어찌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온단 말이냐? 이렇게 구박을 받으며 시집온 며느리. 3년 만에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킵니다. 비결은 단 하나. 그 비결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한때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던 윤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천석의 곡식을 거두고 백마지기 논밭을 거느리던 그 집안이 3년 사이에 기울기 시작하였으니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가주 윤 영감의 방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윤 영감은 젊은 시절 제법 알뜰한 사람이었으나 쉰을 넘기며 노름판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읍내 기방까지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닷새에 한 번,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급기야 밤마다 집을 비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전답은 하나씩 빚쟁이의 손에 넘어갔고 두둑하던 곳가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하인들은 사궐세 쇼유에쇠가 밀리자 하나둘 야반도주하였고 사랑채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넘어 수군거렸습니다. 윤씨 집안도 이제 끝이로구나. 저리 허물어지는 집안이 또 어디 있겠나. 그 수군거림이 봄바람처럼 온 고을을 돌아다녔으나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윤 영감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노름판의 투전 소리와 기녀의 가야금 소리가 두 귀를 막아버린 탓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마님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평생을 바친 마님으로서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문을 바라보는 것이 생이별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마님은 밤마다 안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묵주를 굴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눈물이 닿은 자리에도 돈이 생기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3년 전 가을 들어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 외아들 윤도령의 아내 연화. 혼인 당시부터 시어머니의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훈장 집안 출신이라는 것, 지참금이 보잘것없다는 것, 얼굴이 반반하다는 것조차 마님에게는 못마땅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저리 고우면 사내들 눈이나 끌지 살림이 무해되겠나. 마님은 혼례 첫날 밤에도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마당을 쓸고 안채와 사랑채를 두루 살폈습니다. 여느 교수들이 꺼릴 만한 일들을 연화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눈빛만은 언제나 형형하였으니 그 눈은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의 발걸음만 봐도 그 사람의 심중을 읽어내는 예사롭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연화에게는 또 한 가지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듣는 이가 스르르 마음을 열게 만드는 묘한 혀끝의 재주였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상대방의 가장 부드러운 곳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마치 가는 바늘이 굳은 살을 비집고 들어가듯 아프지 않게, 그러나 깊게.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윤씨 집 며느리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저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니. 그 이상함이 연화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연화가 혼수 보따리 가장 깊숙이 간직한 것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낡고 해진 책 한 권이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세 겹으로 쌓여 있었고 보자기마다 친정어머니가 손수술을 놓아두었습니다. 연화의 친정아버지는 훈장이었지만 젊은 시절 한때 장사꾼들 사이를 떠돌며 장사의 이치를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겉표지에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장을 열면 이런 글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배를 채우는 자는 하루를 얻고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자는 평생을 얻는다. 책 안에는 온갖 요리조리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들나무를 어떻게 다리면 향이 깊어지는지, 어떤 재료를 섞으면 먹는 이의 혀끝이 오래 기억하는지. 그러나 조리법 사이사이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읽는 법, 상대가 원하는 말을 먼저 건네는 법, 침묵을 무기로 쓰는 법, 웃음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법. 장사꾼들 사이에서만 돌고 도는 오래된 신법 심파의 책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임종자리에서 연화의 손에 이 책을 쥐어주며 말하였습니다. 이 책의 반은 부엌에서 쓰고 나머지 반은 세상에서 쓰거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 떨어지든 굶지는 않을 것이다. 연화는 이 책을 혼인 후에도 함부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책은 보따리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기울어 파국의 벼랑 끝에 다다른 어느 밤, 연화는 처음으로 그 보따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촛불 아래 책장을 넘기는 연화의 눈빛은 고요하였으나 그 고요함 아래 단단한 무언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책의 한 대목, 붉은 먹으로 동그라미 쳐진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표시였습니다. 연화는 그 구절을 3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파국은 봄이 오기 직전에 닥쳤습니다. 2월의 찬 바람이 아직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어느 날 오후, 빚쟁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중치막을 차려입은 장정셋이 대문을 두드렸고 그 뒤로 윤 영감이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5 마지기요. 거기까지 넘기면 빚은 탕감이 외다. 마지막 논 5 마지기. 그것마저 넘기면 윤씨 가문에는 지붕과 마당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마님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였습니다. 발을 구르고 땅을 치며 울었으나 빚쟁이는 눈 하나 깜짝 않았습니다. 빚은 빚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사랑채 구석에서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외면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빚쟁이가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등 뒤로 한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이가 잠든 시각, 연화만이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비방서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촛불 심지를 돋워가며 밤새 책장을 넘겼습니다. 창밖으로 2월의 달이 차갑게 떠 있었고 연화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새벽 달기 울 무렵 연화가 책을 덮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으나 그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결심이 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가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마님은 안방 구석에서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소며느리에게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마님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부어 있었고 표정은 서늘하였습니다. 말미라니, 지금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내가 뭘 어찌하겠단 말이냐. 음식을 만들어 장터에 내가려 합니다.
마님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훈장집 가난한 딸이 음식을 팔아망해가는 천석군 집안을 살리겠다고 하니 웃음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비웃으면서도 허락하였습니다. 해보거라. 어디 내 재주를 한번 보자꾸나. 연화는 곳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쌀 2되를 꺼냈습니다. 장독대에서 된장을 한 덩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밭으로 나가 들나무를 직접 뜯었습니다. 밭두렁 사이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풀들,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손은 정확히 원하는 것만 골라 뜯었습니다. 비방서에 적힌 그 들나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연화가 한나절을 꼬박 보냈습니다. 음식 냄새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웃집 늙은 개조차 담장 아래 코를 킁킁거릴 만큼 향이 진하고 그윽하였습니다. 윤도령이 부엌 문 앞에 서성거리다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화가 등을 보인 채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윤도령이 무엇이냐 묻기도 전에 연화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낭군께서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윤도령은 왠지 발길이 떼어지지 않았으나 결국 돌아섰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사람이 들끓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장이라 행상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고을 안악들도 겨우내 묵혀둔 것들을 팔러 나온 터였습니다. 연화가 자리를 잡은 곳은 장터 한 귀퉁이,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첫날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무명 치마에 쪽머리를 얹은 낯선 안악이 소반 위에 작은 그릇 몇 개를 올려놓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힐끔 쳐다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발걸음이 느리거나 눈빛이 헛헛하거나 어깨가 처진 이들을 골라내었습니다. 그런 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하였습니다. 한 숟가락만 드셔보십시오. 공짜입니다. 처음 맛을 본 사람은 장터 한쪽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쉬던 중년 사내였습니다. 한 숟가락을 받아 먹고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얼굴에 알 수 없는 빛이 돌았습니다. 따뜻한 것이 명치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내가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화가 빙긋 웃었습니다. 봄 들나물로 끓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 사내 주변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명이 먹으면 2명이 모이고 2명이 모이면 5명이 웅성거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연화의 소반 앞에는 작은 줄이 생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좋음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장터 공기가 술렁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연화의 노점 앞에 모이는 손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장터 행상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고을 아전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장터를 돌다 우연히 들른 척하였으나 실은 누군가에게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읍내에서 가장 큰 객주를 운영하는 장행수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장행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연화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음식 장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감매기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묘한 것은 이들이 음식을 먹으러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은 연화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였습니다. 연화는 손님마다
다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전에게는 고을 사정을, 행상에게는 다른 고을 장터 물정을, 나이 든 이에게는 예시하기를. 그러나 연어의 말에는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행수가 돌아가면서 옆에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안악, 보통이 아니야. 그리고 박대감의 청지기가 처음 나타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청지기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와서 음식을 먹는 척하였으나 연화를 향한 눈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아채고도 모른 척하였습니다. 다만 청지기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청지기의 얼굴이 굳었다가 이윽고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박대감이라 하면 누구나 알았습니다. 재산이 윤씨 집안의 갑절이요. 고을 수령과도 교분이 있는 인물. 그러나 속이 좁고 의심이 많아 제 자식들도 박대감의 곳간 열쇠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지기로부터 장터 안악 이야기를 들은 박대감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훈장 집딸이 음식을 팔아 거 우습구나. 그러나 사흘 뒤 박대감은 직접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청지기를 앞세우고 뒤에서 느릿느릿 걸어오는 폼이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마지못해 끌려온 척하는 것이 역력하였습니다. 연화는 박대감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깊이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며 빙긋 웃었을 뿐입니다. 오셨습니까, 대감마님? 박대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한술 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씹었습니다. 2술, 3술. 그 사이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요즘 밤잠을 설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대감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장터엔 이야기가 모입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믿지 못한다 여기시는 것 같다고들 하더군요. 박대감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그것은 기밀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장터 안악이 알고 있다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다음 한마디가 그 불쾌함을 덮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줄 방법을 아직 못 찾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박대감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연화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화의 활약 소식은 장터를 넘어 고을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에도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최마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비웃음이 의아함이 조심스러운 기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도령의 낯빛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장터에서 낯선 사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소문. 박대감 같은 고을 유지가 직접 아내를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때마다 윤도령의 가슴 어딘가가 단단히 조여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도령은 혼자 장터에 나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연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그때도 손님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화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연화의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 연화의 웃음에 함께 웃었습니다. 윤도령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은 복잡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박대감의 청직이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웠습니다. 청지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받아 넣었습니다. 윤도령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튿날 내내 윤도령은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화가 장터에서 돌아오자 윤도령의 눈빛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해의 씨앗이 심어진 밤이었습니다. 낭자. 윤도령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가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도령의 얼굴에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는지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그 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였소? 어느 분 말씀이십니까? 박대감 청직이 말이오. 가까이 다가서서 귓속말을 하던 그 자. 윤도령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연화가 잠시 윤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상대의 분노를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박대감 댁에 들여보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전부요? 전부입니다. 왜 그리 가까이 다가서서 말하였소? 윤도령이 주먹으로 방바닥을 쳤습니다.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긋 웃었습니다. 낭군께서 장터에 나와 소첩의 음식을 한번 드셔보셨더라면 다 아실 것을. 장터에서 귓속말을 쓰는 것은 소첩의 방법입니다.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윤도령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서려는 순간 연화의 손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서늘한 손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하였습니다. 연화가 가슴속에서 비방설을 꺼내 촛불 아래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촛불빛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이불 위로 긴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비방서의 두 번째 붉은 동그라미가 촛불에 비쳐 붉게 번졌습니다. 연화가 비방서의 첫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윤도령이 촛불에 몸을 기울여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가슴이 허하면 말을 원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주는 자가 장사의 주인이 된다. 이게 조리서가 아닙니까? 겉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은 다릅니다. 연화가 책장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들나물에 대한 조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나물을 먹는 이는 잠시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빗장이 열린다. 그 순간에 말을 건네라. 윤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나물이 사람을 홀린다는 말이오? 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편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독도 없고 해도 없습니다. 다만 그 편안함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더 쉽게 엽니다. 소첩은 그 열린 마음에 말을 심어두었을 뿐이고요. 그제야 윤도령은 연화가 장터에서 한 일의 전모를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자연스럽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윤도령이 오랫동안 침묵하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감탄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너무 몰랐구려. 연화가 책을 덮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촛불 아래 고왔습니다. 연화가 장터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려가던 그 무렵 등 뒤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연화가 장터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도 선뜻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쁨 아래 묘한 시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자신이 지켜온 집안을 자신이 아닌 며느리가 살려낸다는 사실이 마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훈장 집딸이 지참금도 변변치 않던 그 며느리가 마님이 박 대감 댁에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본시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글자야 좀 알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둡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너무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박 대감이 그 편지를 읽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단 며칠 만에 자신의 심중을 꿰뚫어 보던 그 안악이 실은 한미한 집안의 글도 반쯤 아는 여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박 대감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화는 이 사실을 사흘 뒤에 알았습니다. 장행수가 넌지시 귀띔해 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먼 데를 바라보았다가 이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힘을 낭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연화의 손이 비방서를 향하였습니다. 더 정교한 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박 대감의 생일은 3월 초여새였습니다.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이들이 모두 할애를 드리러 올 날이었습니다. 연화가 그 하루 전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비방서에서 박 대감의 기질에 맞춰 고른 재료들. 박 대감이 오래 알아온 소화 문제를 다스리는데 좋다는 약초 몇 가지를 넣어 오랜 시간을 달인 음식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가 박 대감 댁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인이 막아섰습니다. 대감마님 생신에 외부인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연화가 들고 온 음식 그릇을 하인에게 건넸습니다.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여쭤보러 왔습니다. 이것을 대감마님 앞에만 올려주십시오. 드시든 안 드시든 그것은 대감마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인이 어쩔 수 없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박 대감이 그 음식을 받아들었을 때 방 안에는 이미 손님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장행수도 있었고 아전몇이 있었고 심지어 현감의 대리인도 있었습니다. 박 대감이 그 자리에서 음식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박 대감의 미간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뱃속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느낌, 오랫동안 무거웠던 명치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안악을 불러오너라. 연화가 대청 앞에 섰습니다. 박 대감 앞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연화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박 대감이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던 사업 문제, 읍내 장터의 물류 문제, 행상 객주들 사이의 관계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며 해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장터에서 모은 정보들의 결정체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대감이 손님들을 물리고 연화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자네 수완이 예사롭지 않아. 내 오래 살면서 사람을 좀 봤다고 자부하였는데 자네같이 총명한 이는 처음일세. 연화가 공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박 대감이 제안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본과 연화의 수완을 합쳐 고을 장터에 큰 주막 겸 객주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수완은 쓰되 실권은
자신이 쥐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연화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였다가 말하였습니다. 소첩이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계약서는 반드시 윤씨 가문 이름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겉의 주인은 소첩의 낭군이 서야 합니다. 박 대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익을 앞에 두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박 대감이 속으로 다시 연화를 감매겼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이 거래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좋네. 그리하세. 연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박 대감은 어쩐지 조금 섬뜩하였습니다. 제15자. 계약 소식이 집안에 전해진 날 밤, 윤도령이 사랑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도령은 술잔을 옆에 밀어두었습니다. 연화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서야 전부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전면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아내가 자신을 뒤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윤씨 도령이 박대감과 손잡고 객주를 열었다는 소문이 돌 것이었습니다. 윤씨 며느리가 아니라 윤씨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었습니다. 윤도령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자신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터 귀퉁이에서 음식을 팔 때도, 자신이 오해하여 소매를 붙잡고 다그쳤을 때도 연화는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윤도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채로 걸었습니다. 연화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도령이 들어서자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도령이 천천히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못난 지압이었소. 연화가 아무 말 없이 윤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본 방 안에서 촛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엇갈려 있던 것이 마침내 한 방향을 향하는 밤이었습니다. 윤씨 객주가 문을 연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읍내 가장 좋은 자리, 큰 길목의 기와 2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박 대감의 자본과 연화의 수완이 합쳐지자 객주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음식이 맛있었고 이야기가 풍성하였고 손님마다 대접받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소문이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번성할수록 적도 생겼습니다. 기존 객주 주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윤씨 객주의 손님을 빼앗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의하였습니다. 윤씨 며느리가 음식에 요상한 것을 넣어 사람을 홀린다. 귀신에 의지한 것이다. 이건 정상적인 장사가 아니다. 소문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이 동원에 올라갔습니다. 현감이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윤씨 객주의 음식에 불법 약초가 들어있다. 이로 인해 고을 민심이 어지럽다. 현감으로서는 모른 척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조사영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연화를 잡아들이라는 말이 객주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일꾼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도령이 연화의 방을 찾았을 때 연화는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낭군, 걱정 마십시오. 그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하여 오히려 윤도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낭자, 도대체 어찌하려는 거요? 연화가 붓을 들었습니다.
소첩이 먼저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의 밤, 연화는 비방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은 페이지였습니다. 장사가 적을 만나거든 맞서지 말고 적의 욕망을 사라. 연화는 고발장을 넣은 객주 주인들 3명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 쌓아온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정렬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아들의 혼처를 오래 찾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은 북쪽 고을 행상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아 그것을 만회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인은 아전과의 관계가 틀어져 억울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3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각각의 편지에는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혼처에 대한 소개가, 두 번째 편지에는 북쪽 행상과의 중재를, 세 번째 편지에는 아전 문제의 해결 방법이, 그리고 편지의 끝에는 짧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소첩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발은 취하해 주십시오. 이튿날 새벽 3통의 편지가 각각의 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편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연화는 이미 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윤도령이 따라 나섰으나 연화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낭군께서는 객주를 지키십시오. 소첩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동원 마당에 섰을 때 현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연화를 맞았습니다. 불려오지도 않은 당사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들고 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음식에 쓴 들나물 뭉치, 약초 목록, 구매 출처, 그리고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기록한 의서이수 한 권이었습니다. 소첩이 쓴 재료들 전부입니다. 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하시면 의원을 불러 직접 확인하십시오. 현감이 그것을 살폈습니다. 실제로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력을 돋우는데 좋은 것들입니다. 현감이 연화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그 눈빛을 받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고발을 넣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하였는지 사또께서도 이미 아시지 않겠습니까? 연화의 눈이 현감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현감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지나갔습니다. 고발은 기각한다. 연화가 동원을 나서며 현감의 귀에 짧게 속삭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 현감이 직접 윤씨 객주를 찾아와 식사를 하였고 그것이 고을에 퍼지면서 윤씨 객주의 명성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들었습니다. 연화가 윤씨 집안에 들어온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꽃간 문을 열면 묵은 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텅 비었던 곳간이 다시 가득 찼습니다. 날아갔던 전답도 되찾았고 새로 마련한 것까지 합치면 예전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객주는 고을에서 가장 번성하는 곳이 되었고 윤씨 가문의 이름은 다시 고을 안에서 무게를 가졌습니다. 윤 영감이 달라졌습니다. 술과 노름을 끄는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채에서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말보다 깊은 감사였습니다. 시어머니 최마님이 연화를 부를 때 이제는 복덩이라 불렀습니다. 마님은 이따금 며느리의 손을 잡고 오래 잡아두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윤도령은 객주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으나 반년 새에 제법 손님을 알아보고 거래를 이끌어갈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이면 언제나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를 바라볼 때마다 혼례 첫날 밤에 처음 본 것처럼 설레는 것이 윤도령 스스로도 이상하였습니다. 연화는 비방서를 다시 보따리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닫아 묶은 매듭이 단단하였습니다. 이제 더는 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이 가르쳐 준 것들이 이미 연화의 눈빛 안에, 손끝 안에,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을 깊은 밤이었습니다. 객주도 문을 닫은 시각, 윤씨 집안 안채에 촛불 하나가 켜 있었습니다. 윤도령이 연화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윤도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소. 무엇이 말씀입니까? 당신의 진짜 비결이 무엇이오? 비방서 때문이오? 들나물 때문이오? 아니면 타고난 재주 때문이오? 연화가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연화가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꼭 맞는 순간에 건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상대가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윤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요? 연화가 촛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나머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튿날 아침 윤도령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홍조가 가득하였습니다. 객주로 나서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해가던 천석군 윤씨 집안이 3년 만에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한 권과 들나물 한 바구니뿐이었던 며느리 연화. 그 연화가 세상을 바꾼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가슴이 허한 곳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